1948년 3월 17일 새벽 4시 덕수궁 석조전 2층 침실에서 한 노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승만. 그가 죽지 않았다면,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시점에 죽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석조전 앞에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였던 저는 미군정청 출입 취재 중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불과 5달 앞두고 벌어진 역사의 가장 거대한 분기점을요. 그날 이후 펼쳐진 12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와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재자도 4.4 5.입 개헌도 3.15 부정선거도 없었던 나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나은 나라였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한 또 하나의 대한민국 현대사입니다. 석조전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미군정 관계자들과 한민당 인사들, 그리고 독립촉성중앙회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73세의 이승만은 전날 밤 평소처럼 진무를 보다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새벽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미군정이 급히 부른 군의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 미군정 하지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유엔 감시 하 총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승만만큼 강력하게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남한에 없다는 것을요. 저는 급히 신문사로 돌아가 호해 발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정의 검열이 들어왔습니다. 24시간 보도 금지. 혼란을 우려한 조치였습니다. 그 24시간 동안 덕수궁과 미군정청, 그리고 한민당 본부를 오가며 저는 역사가 재편되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한민당이었습니다. 김성수, 조병옥, 장택상 등 한민당 핵심 인사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 회의실 복도에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나온 한 참모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요. 드디어. 한민당은 해방 직후부터 가장 조직화된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지주, 자본가, 그리고 일제시대 고위관료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친일 경력이라는 원죄와 대중적 인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그들에게 필요하기였습니다. 미국의 신임을 받고 대중적 명망이 있지만 정당 조직이 없어서 결국 한민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물. 그런데 그가 사라졌습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민당은 전격적으로 김성수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인촌 김성수. 보성전문학교와 경성방직을 세운 민족 자본가이자 동아일보를 창간한 언론인. 일제시대 학병 권유 연설과 중추원 참여라는 친일 경력이 있었지만 교육과 언론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했다는 명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김구였습니다. 이승만 사망 소식이 공식 발표되자마자 경교장에서 김구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성명서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서거는 민족의 큰 슬픔이나 동시에 하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다. 남북분단을 막고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나는 즉각 5.10 총선거의 연기를 요구하며 남북한 모든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협상을 제안한다. 경교장 앞에는 순식간에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통일정부, 김구 선생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백범 김구는 이승만과 달리 끝까지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해 4월 남북협상에 참여했다가 냉대를 받고 돌아온 그였지만 여전히 대중적 인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군정은 긴급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지 소장은 워싱턴에 긴급 전문을 보냈고 48시간 뒤 답신이 왔습니다. 예정대로 5.10 총선거를 진행하라. 단 가능한 한 폭넓은 정치 세력의 참여를 유도하라. 결국 역사는 예정된 궤도를 따라갔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라는 거대한 구심점이 사라진 선거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투표일 새벽부터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투표율은 높았습니다. 9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유권자들은 누구를 찍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민당은 조직력을 총동원했지만 김구의 한국독립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이 난립했습니다. 개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198석 중 한민당이 60석, 한국독립당이 38석, 무소속이 무려 100석이었습니다.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회가 거대한 야합의 장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저는 프레스석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헌법 기초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진호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민주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 등 기본 골격이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선출이었습니다. 7월 17일 헌법이 공포되고 7월 20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후보는 2명. 한민당의 김성수와 한국독립당의 김구였습니다. 1차 투표 결과 김성수 92표, 김구 85표, 무효 21표. 과반 득표자가 없었습니다. 국회는 술렁거렸습니다. 2차 투표를 위한 휴회가 선언되었고 그 사이 48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정치 공작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48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주변 다방과 요정에서는 표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민당은 지주와 자본가들의 자금을 총동원했습니다. 무소속 의원들에게 장관직이 약속되었고 지역개발 공약이 난무했습니다. 김구 진영도 민족 정통성과 임시정부 법통을 내세우며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변수는 미군정이었습니다. 하지 소장이 비공식적으로 무소속 의원 대표들을 만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미국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친일 경력이 있지만 온건하고 예측 가능한 김성수인가, 아니면 민족주의적이고 통일지향적이지만 불확실한 김구인가. 7월 22일 오후 2시 2차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봤습니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성수 후보 105표, 김구 후보 89표, 무효 4표. 김성수 후보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한민당 측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고 김구 지지 세력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김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참으로 쓸쓸해 보였습니다. 8월 15일 정부 수립 기념식, 김성수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의 취임사는 놀라울 정도로 온건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입니다. 동시에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대화와 협상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상주의적으로 들렸지만 동시에 순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성수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농지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은 지주계급이었습니다. 김성수 본인도 전국의 수천 정보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였습니다.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봉암은 급진적인 농지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3정보 이상 토지를 유상 몰수, 유상 분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민당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국회는 이 법안을 6개월째 계류시켰습니다. 그 사이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한의 농민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더 낫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1949년 봄 경기도 한 농촌 마을을 취재했습니다. 한 소장농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주들 정부예요. 북에서는 땅을 나눠줬다는데 여긴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김성수 대통령, 그 양반도 지주잖아요. 저는 그 말을 기사로 쓸 수 없었습니다. 검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49년 6월 대폭 후퇴한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5정보 이상만 몰수 대상으로 했고 보상금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조봉암 장관은 항의의 표시로 사임했습니다. 농지개혁은 반쪽짜리로 끝났고 지주제는 상당 부분 온전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6월 26일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구가 경교장에서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에 암살당한 것입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례식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효창공원 묘역에서 그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관이 땅에 묻히는 순간 한 노인이 통곡했습니다. 백범 선생님, 이제 통일은 누가 하란 말입니까? 김구의 죽음으로 한국 독립당은 사실상 와해되었습니다. 통일 지향 세력은 구심점을 잃었습니다. 김성수 정부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었지만 동시에 민족 정통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암살 배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49년 겨울은 불안했습니다. 북한의 남침 징후가 포착되었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성수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삭감되었고 군 현대화는 지지부진했습니다. 대신 대북 유화 제스처가 계속되었습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적대감을 낮추면 북한도 호응할 것입니다. 김성수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진함이 두려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저는 그날도 신문사 당직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방부 출입 기자였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이 38선 전역에서 남침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국방부로 달려갔습니다. 서울은 아직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신성모 국방장관은 창백한 얼굴로 지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정부 방면으로 소련제 탱크 150대가 남하 중입니다. 우리 군은 저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정부가 군비보다 민생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차 무기가 없었고 공굴력도 미미했습니다. 북한군의 T-34 탱크 앞에서 한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6월 27일 새벽 김성수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없이 서울을 탈출했습니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피난민과 군인들이 다리 위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한강을 건너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피난민들의 행렬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업고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모두가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대전 임시정부청사에서 저는 김성수 대통령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10일 만에 완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유엔군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트루먼 대통령은 즉각 개입을 결정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진격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대전에서 대구로, 다시 부산으로 후퇴했습니다. 8월 부산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여기서 밀리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최전선을 취재하러 갔습니다. 10대 학도병들이 총을 들고 참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이길 수 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메가더의 대담한 작전이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유엔군과 한국군은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김성수 정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38선을 넘어 북진할 것인가? 김성수 대통령은 주저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침략자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무력 통일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것입니다. 하지만 메가더는 이미 북진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김성수 정부는 사실상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한국군은 유엔군을 따라 38선을 넘었습니다. 10월 한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통일이 목전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11월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30만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유엔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시 후퇴가 시작되었습니다.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다시 함락되었습니다. 1.4후퇴. 저는 이번에는 피난을 가지 못했습니다. 서울에 남아 북한군의 재점령을 목격했습니다. 숨어 지내는 석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인민재판이 열렸고 부역자 색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제 동료 기자 2명이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3월 유엔군이 다시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저는 폐허가 된 신문사 건물에서 살아남은 동료들과 재회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전쟁은 38선 부근에서 고착되었습니다. 1951년 7월 휴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성수 정부는 휴전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분단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휴전 협상은 2년을 끌었습니다. 포로 송환 문제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고지쟁탈전에서 수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3년 1개월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망자 100만 명, 실종자 수십만 명, 전쟁 미망인과 고아가 넘쳐났습니다.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저는 휴전협정 조인식을 취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거리를 걸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거지가 된 사람들, 미군들에게 손 벌리는 아이들. 이것이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전후복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성수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 재건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300산업, 제당, 제분 같은 원조 물자 관련 산업에 특혜가 집중되었습니다. 한민당과 연결된 기업들이 폭리를 취했습니다. 저는 1954년 부산의 판자촌을 취재했습니다. 전쟁 미망인이 새 아이를 키우며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원조 밀가루가 들어온다는데 우리한테는 한 톨도 안 와요. 다 윗사람들이 빼돌린다잖아요.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썼고 검열에 걸렸습니다. 1954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한민당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쟁을 함께 치렀다는 것이 오히려 정통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관권 개입과 부정이 횡행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성수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 그는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선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병상에서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신익희가 출마했습니다. 저는 신익희의 유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연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부패한 한민당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익희는 선거를 며칠 앞두고 급서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입니다. 또다시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결국 김성수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무를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질적 권력은 한민당 실세들, 특히 이기붕 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1957년부터 1960년까지 대한민국은 사실상 권력 공백 상태였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제각각 놀았습니다. 부패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경제는 정체되었습니다. 1인당 GDP는 1953년 67달러에서 1960년 110달러로 미미하게 증가했을 뿐입니다.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서울대학교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부패 정권 퇴진, 김성수는 물러나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 진압에 나섰고 수십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위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제가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정의를 외치는 게 죄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60년이 밝았습니다. 제3대 정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한민당은 다시 김성수를 대통령 후보로, 이기붕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김성수는 이미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이기붕 정권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조병옥이 출마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고 조병옥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2월 조병옥이 미국에서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또다시 야당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죽은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3.15 선거, 공개 투표, 사전 투표, 대리 투표, 야당 참관인 축출. 모든 부정이 자행되었습니다. 저는 마산의 투표소를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야당 참관인들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이 항의했지만 곤봉에 맞았습니다. 투표함에는 이미 투표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개표 결과는 예정대로였습니다. 김성수 마이너스 이기붕 당선. 하지만 그날 밤 마산에서 민중이 봉기했습니다.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독재 타도.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3월 21일 진해 앞바다에서 한 고등학생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김주열. 그의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전국이 분노로 끓어올랐습니다. 4월 11일 서울의 대학생들이 움직였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돌아가던 중 정치 깡패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학생들의 모습이 다음 날 신문에 실렸습니다. 4월 18일 서울의 모든 대학이 동맹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서울대학교 물리대 앞에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4월 19일 화요일. 역사가 바뀐 날이었습니다. 10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광화문에서 시청, 을지로, 명동을 오가며 취재했습니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독재 정권 물러나라.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함성이 하늘을 흔들었습니다.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최루탄이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을지로에서 고등학생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그의 교복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제 팔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그날 183명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 25일 대학 교수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4월 26일 이기붕 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경무대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총을 겨누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경무대 안에서 백기가 올라갔습니다. 김성수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를 대리하던 비서관이 발표했습니다. 김성수 본인은 의식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저는 환호하는 군중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울고 웃었습니다. 서로 껴안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독재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12년간의 김성수 정권. 과연 이승만 정권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4.19 혁명 이후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허정 총리가 임시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7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장면이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제2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취재하며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가을, 저는 이 12년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만약 이승만이 1948년에 죽지 않았다면? 만약 김성수가 아니라 이승만이 12년을 집권했다면 무엇이 달랐을까? 농지개혁은 더 철저했을 것입니다. 이승만은 한민당에 덜 의존했을 것이고 지주계급과의 관계에서 더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승만 정부는 삼정보 상한으로 강력한 농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김성수 정부는 그보다 훨씬 온건했습니다. 6.25 전쟁 대응도 달랐을 것입니다. 이승만의 반공 노선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군비 증강을 더 강력히 추진했을 것이고
전쟁 발발 시 더 단호하게 대응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의 북진통일론이 오히려 전쟁을 촉발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말입니다. 휴전 협상에서도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승만은 휴전을 극렬히 반대했고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했습니다. 김성수는 휴전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것이 옳았을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경제정책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두 정권 모두 미국 원조에 의존했고 수입대체 산업화를 추진했으며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는 누가 집권하든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정치였습니다. 이승만은 독재자였습니다. 4.4.5입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도모했고 야당을 탄압했으며 결국 3.15 부정선거로 몰락했습니다. 김성수는 온건했습니다. 독재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능했고 부패했으며 결국 민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둘 다 4월 혁명으로 끝났습니다. 이승만은 1960년 4월에, 김성수는 같은 해 4월에 쓰러졌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가 만든다는 것을. 1948년 해방 전국, 냉전 체제, 분단, 전쟁, 빈곤. 이 모든 조건이 한국 현대사를 규정했습니다. 이승만이든 김성수든 그 누가 집권했든 큰 틀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승만의 독재는 한국 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성수의 온건함은 남북 긴장을 다소 완화했을지 모릅니다. 세부는 달랐습니다. 그 세부 속에서 수많은 개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저는 또다시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군사 쿠데타였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제2공화국은 1년도 채 못 가고 무너졌습니다. 탱크가 서울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군인들이 방송국을 점거했습니다. 혁명 공약이 발표되었습니다. 반공, 경제재건, 부패 청산. 저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그 탱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승만이 1948년에 죽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12년을 집권했다면 1961년 5월 16일은 일어났을까? 아니면 다른 형태의 쿠데타가 일어났을까? 아니면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을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가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연이고 무엇이 우연인지, 무엇이 구조이고 무엇이 선택인지. 저는 이제 늙은 기자입니다. 1948년부터 1961년까지 두 개의 공화국과 한 번의 혁명과 한 번의 쿠데타를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물론 우리의 선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시대, 우리가 속한 국가, 우리를 둘러싼 국제 질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제약합니다. 하지만 그 제약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독재를 선택할 것인가,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부패를 묵인할 것인가, 정의를 추구할 것인가. 1948년 3월 17일 이승만이 죽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른 역사도 결국 같은 질문 앞에 섰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인가? 저는 이 기록을 남깁니다. 일어나지 않은 역사를.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었던 역사를. 후세 사람들이 이를 읽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질문은 반복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1962년 봄, 저는 이 원고를 마칩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이 글이 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만약 우리가 더 지혜로웠더라면? 만약 우리가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글을 듣는 그 순간에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역사가 됩니다. 우리의 침묵이 역사가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역사가 됩니다. 1948년 만약 그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12년간의 김성수 정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문제는 같다는 것을, 독재자가 없어도 독재는 가능하다는 것을, 부패한 지도자가 없어도 부패는 계속된다는 것을. 진짜 문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냉전, 분단, 빈곤, 무지, 두려움. 이것들이 진짜 적이었습니다. 이승만이든 김성수든 그들은 그저 그 시스템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거리로 나선 학생들. 그들은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민중의 힘이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그 혁명은 1년 만에 쿠데타로 좌절되었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꽃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에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가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1948년 3월 17일 이승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1960년까지 살아서 독재를 하다가 4.19 혁명으로 하야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역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김성수가 집권한 12년도 충분히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진짜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뀔 수 있었고 무엇은 바뀔 수 없었는지, 무엇이 개인의 선택이고 무엇이 시대의 한계인지, 그 경계를 아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제 펜을 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펜을 들 것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쓸 것입니까? 어떤 역사를 만들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미래의 누군가에게는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이라는 상상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어갈 것입니다. 1948 만약 그가 없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능성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할 수 있는 전부이자 해야 하는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1948 만약 그가 없었다면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